어두운 밤바다, 잔잔하게 부서지는 물결, 그 위에 걸린 둥근 달. 1913년 어둡고 기묘한 정적이 흐르는 수채화 한 장이 완성됩니다. 제목은 해상야상곡.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빈에서 미술대학 입시에 2번이나 낙방하고 그림 엽서를 팔아 하루하루 연명하던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미술학교 입시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실제로 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자신의 그림보다 훨씬 더 동경했던 화가가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오늘은 한 위대한 화가의 작품들이 어떻게 나치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그 그림들이 나치의 그림이라는 낙인이 찍혀 수십 년간 역사 속에 묻혀야 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프리드리히의 그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프로파간다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선전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의 생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정교한 심리전이죠. 나치는 프리드리히의 그림을 이 프로파간다라는 렌즈로 왜곡했습니다. 더구나 프리드리히는 1974년에 태어나서 1840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치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화가예요. 그의 그림이 나치와 관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원래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작고 고독한 존재감을 주로 그렸습니다. 웅장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에게 풍경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담아내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집권한 뒤 그의 그림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해석됐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월한 정신과 순수한 피와 땅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아리아 인종의 미술이라고 왜곡해 정권 홍보에 적극적으로 악용했던 것이죠. 그 대표작이 바로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절벽 끝 한 남자가 안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객도 그의 뒤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프리드리히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숭고함 앞에 선 인간의 실존적인 고독, 그리고 겸손하게 신의 뜻을 사색하는 영적인 순간을 담아낸 거였죠. 쉽게 말하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 그게 다예요.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이 그림을 손에 넣더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등을 돌리고 우뚝 선 저 남자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아리아인의 의지로 둔갑시킨 거예요. 나치 잡지의 표지, 선전 포스터에 이 그림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고독한 뒷모습이었던 그림이 하루아침에 정복하는 민족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프리드리히가 그린 개인의 성찰은 집단의 이념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림은 그대로였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해석은 해변의 수도승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니, 더욱더 극명하죠. 드넓은 바다와 먹구름 낀 하늘 아래 한 명의 왜소한 수도승이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의 원래 주제는 우주의 무한함과 신성한 침묵입니다. 홀로 서 있는 수도승을 통해 드러나는 경외감과 고독이 핵심이었죠. 처음 그림이 전시됐을 당시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바로 그 텅 빈 공간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신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표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치는 이 수도승을 우주적 갈망을 품은 자랑스러운 게르만 전사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침략 이념인 레반스라움, 즉 생존 공간과 연결지어 저 끝없는 바다가 바로 독일 민족이 차지해야 할 영토라는 식으로 왜곡했던 겁니다. 프리드리히가 표현하려 했던 신비로운 명상의 공간이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탈바꿈된 것이죠. 본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작품들이 민족주의의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리드리히가 불운했던 점은 그가 진심으로 독일의 통일을 바라는 애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조국이 침략당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애국심이었습니다. 숲속의 척후병은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 지역을 점령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거대한 독일 숲속에서 길을 잃은 프랑스 군인 하나가 있죠. 프리드리히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독일의 독립을 염원하며 침략자가 거대한 독일의 자연 속에서 길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을 정숙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즉,
자신들의 땅을 지키고자 했던 방어적인 애국심이었죠. 하지만 나치는 이것마저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핵심 이념이었던 피와 땅 사상, 즉 게르만족의 순수한 피가 흐르는 신성한 숲과 땅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타 민족을 배척해야 한다라는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선전용으로 이 그림을 끌어들인 겁니다. 원래는 침략에 저항했던 그림이 오히려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미지로 소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침한 산, 히틀러가 유독 개인적으로 집착했던 작품입니다. 알프스 만년설이 덮인 거대한 바위산, 프리드리히는 이걸 통해 신의 위대함이 깃든 영적 공간을 그린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알프스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상상으로 웅장함을 담아낸 것이죠. 하지만 히틀러는 그림 속 알프스의 거대한 바위산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천년제국 나치 독일의 기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그림에 엄청난 애착을 가졌고 결국 1937년에는 나치 정권의 지원 아래 독일 국립미술관이 이 작품을 매입하게 됩니다. 히틀러에게 프리드리히는 그저 훌륭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화가였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나치 독일이 무너지자 히틀러가 그렇게 좋아했던 화가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드리히 역시 오랫동안 나치 화가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나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히틀러보다 거의 100년을 먼저 살았고 나치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 나치에 의해 너무 강하게 소비된 탓에 전쟁 직후에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의 미술관과 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 단지 독재자의 삐뚤어진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매장당한 셈이었죠. 프리드리히의 이 억울한 누명은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후에 미술사학자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의 그림이 나치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 근원의 고독과 영성을 탐구한 순수한 명작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한 예술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순수한 열망이 권력의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너무나 쉽게 왜곡되고 오염되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프리드리히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술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읽는 사람입니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림이 아니라 그 위에 자신의 욕망과 이념을 덧씌운 권력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시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까지가 미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이게 진짜 해석의 영역이다. 이게 약간 영화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영화도 감독이 약간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은 갑자기 영화가 안 좋게 보이고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림은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고